지난 4월, 서울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는 믿을 수 없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에 가해자는 여성에게 신발과 휴대폰을 던졌고 피해자는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가지게 됐습니다. 또한 다른 서울의 대학에서는 졸업 전시를 준비하던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 순식간에 상대방 얼굴에 순간 접착제를 붓는 끔찍한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봄 기운이 감도는 캠퍼스. 그러나 그곳에서 터져나온 건 말이 아닌 폭력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대화 대신 분노로 감정을 표현하게 된 걸까요? 요즘 발생하는 각종 사건들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일상생활 속에 묵혀뒀던 화를 표출할 곳이 없어져서 단발적으로 화를 한꺼번에 표출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분노의 양은 과거랑 비슷할 수는 있는데 그걸 조절하는 약간 기능이 제어가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청년 세대, 특히 20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라난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말을 배우기 전부터 스마트폰을 접했고 친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알고 지낸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대면보다 화면 너머의 관계에 더 익숙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또한 이전 세대와 다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20대의 97.5%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하루 평균 약 4시간 이상을 SNS, 메신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보냅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불만이 있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담아둘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었었거든요. 기껏해야 일기장에 쓰거나 그 정도가 한계였다면 지금은 내가 느끼는 모든 불편감과 어떤 분노와 억울함 등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심지어 그것을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올리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고 댓글을 달면서 이야기가 가능한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즉각적인 표현이라든지 동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쉬워진 환경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들이 내 안에 지나가게 되고 그런 감정들을 내가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마음 안에서 뭔가 소화시키기보다는 즉각적인 표현 같은 것들이 너무 쉬워진 환경,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있을 것이다.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불이한 걸 보면 거기 가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왜곡된 분노가 지금 지배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외롭다 그러면 자신이 뭔가 배제되었다는 생각? 그렇다면 내가 뭔가 무가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게 좌절이 되고 분노로 바뀌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는 경험이 쌓이면 그 고통을 타인에게 투사한다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외로움이 뭔가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동적인 분노,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가?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폭력적인 사회예요. 젊은 세대는 잘 모르죠. 그냥 이 폭력 사회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폭력적인 사회인지 대부분 잘 몰라요. 특히 이러한 경향은 2019년 코로나를 맞이하며 더욱 심화됐습니다. 코로나 동안에 막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대면의 만남이 없으면서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거든요. 대인관계를 맺을 그런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정의 공유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미숙한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 간의 그런 다툼? 이런 것들도 확실히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불안한 청년들에게 극단적인 인터넷 세상은 그들만의 당연함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당연함이 깨질 때 낯선 태도로 사회를 마주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타인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나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혹은 나에게 뭔가 지적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인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현실에서도 나에 대해서 뭔가 조금만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내 편과 남의 편으로 구분짓고 서로를 향한 비난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타인이란 존재가 뭔가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동료 시민이고 동료 친구고 화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이런 인간적인 과정들이 사실 인간 사이에 있는 건데 온라인에서의 경험 같은 것들은 네가 옳고 그름, 팩트가 맞고 틀림, 너는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 공격적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서로를 매도하는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현실에서도 나에 대한 그 공격을 참을 수가 없어서 반격을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분이 뚜렷해질수록 제 생각에는 개인의 소속감, 정체성 이런 거를 확보하려고 되게 극단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사고가 경직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되게 이거를 위협으로 느끼고 이런 결과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뭔가 자아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강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그룹에서 배제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그런 공격성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을 수도. 사회에서의 고립은 현실이 아닌 인터넷과 미디어만을 접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학습한 바를 바탕으로 본인만의 사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폭력적인 게 가득한 미디어는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는 10, 20대의 감정 표현에 있어 폭력성을 키우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영화에서나 가능한 설정을 영화에서도 너무 자주 보이는 흔한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영화관에서 신분증을 보여준 뒤에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잔혹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OTT 서비스의 발달로 초기 성인 인증을 다른 성인이 해주기만 한다면 초등학생들도 폭력적인 영화를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로를 죽고 죽이는 영화를 접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정말 괜찮을까요? 이런 그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좀 충동적이고 감정 조절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이건 왜냐면 청소년기는 아직 내 발달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특히 아까 얘기한 전두엽, 우리 인간에게 충동 조절이나 억제, 뭐 계획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그 전두엽은 대뇌에서 제일 늦게까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부위거든요. 한국의 영화, 드라마들, 그런 잔혹성, 이런 것들은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감수성을 넘어서요. 한국은 어떻게 그런 잔혹한 그러한 감수성을 가졌을까요? 우리의 일상이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 죽는 애 사느냐? 이걸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내모는 사회예요. 너는 좀 맞아야 돼. 이런 말이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의의 언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감수성 자체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때린다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17세까지 한 번도 폭력 장면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일반적이래요. 폭력이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너무너무 끔찍한 사회예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책은 그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 세대라는 책을 보면 10대 때부터 이 SNS라든지 인터넷 환경에 일찍 노출되면서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만들어낸 연구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을 너무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SNS 노출이 너무 일찍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수립해야 될 시기에 가장 치명적으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태도를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 속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예쁘고 잘생기고 잘나 보이거든요. 심지어 자기 얼굴조차 필터를 거쳤을 때가 더 잘생기고 예쁜 거죠. 전문가는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자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좀 더 명확한 규제와 사회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데 노출이 되는 나이가 되도록이면 늦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의 나이를 규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뇌 발달이나 정서적인 발달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쩌면 대학일지도 모릅니다. 한편에서는 전 세계가 경탄하는 민주주의,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바꿔내는 가장 중요한 공론장이 바로 대학이에요. 대학에서 새로운 사회를 위한 이론을 만들고 그것을 학생들과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회를 선도해 가야 되는데 대학이 죽었어요. 대학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학생들도 오로지 이 잘못된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유일한 자기의 목표예요. 대학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것은 취직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 세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청년들이 어떤 민주화를 주도한다든지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를 주도한다든지 사회 전반을 주도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갈수록 사실 청년들의 힘이 약화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국회의원 비율이라든지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이미 대형 소속사들 기성세대가 어떻게 보면 자본과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 인구적으로도 청년 세대가 너무 줄어들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청년들이 정말 주눅 들어서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만 머물고 있느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도 또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성세대에게 양보를 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새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터진 분노는 사실 오랜 시간 쌓여온 침묵과 단절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놓쳐온 신호이자 다시 시작하려는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이젠 누군가의 분노를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 감정이 자라온 배경을 함께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에 대한 비난이 아닌 이해고 무관심이 아닌 대화입니다.